세계에 있는 예비 신랑 신부 여러분, 여기 와서 결혼을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대관료 공짜 뭐 어떤 혜택 이런 거 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로미오 줄리처럼 물론 비극적이었지만은 아주 애틋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예비 신랑 신부들이 이 집을 보고 나서 아유 저가서 또 결혼하면 저렇게 휴직한데 볼 것도 없는데 특히 뭐 대한민국에서 한번 걸락하면 전 세계 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 좀 초기에 실패를 합니다. 근데 계속 그래도 홍보를 해요. 그러다가 이게 약간 이제 홍보가 아직 좀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이쪽에서 어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베로나시 출신 아주 유명한 프로축구 선수가 곧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박지성, 손흥민 같은 급인데 그 원래 유명인들이 결혼을 하면은 그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제 결혼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쓸 때 가장 그 기본이 육하 원칙이거든요. 누가 언제 어디서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직도 줄리엣의 집에 대해서 존재를 모르는 사람한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 베로나에 있는 줄리엣의 집에서 결혼한다. 이 소식이 나가면은 줄리엣의 집이 어디지? 이런 관심을 가질 거고 또 특히 팬들은 또 한번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걸 노리고 그 축구 선수한테 가서 설득을 합니다. 다이어서 결혼을 좀 해달라. 근데 축구 선수도 단칼에 노합니다. 내가 이렇게 유명한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시장에 가서 상고 처리를 하세요. 계속 설득하는데 나중에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서 그때부터 줄리엣의 집이 좀 알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땀은 오게 해서 지금 많이 유명해졌는데 제가 현장에 간 날은 상당히 이제 많이 오는 시절입니다. 공부가 많이 되고 또 이 로미오 줄리엣의 어떤 스토리가 쫙 이제 많이 덧입혀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딱 가면은 제일 처음에 딱 들어가면 이런 발코니가 하나 보여요. 우리가 로미오 줄리엣 스토리 보면은 그 영화에도 그렇지만은 그 첫 키스 씬이 발코니 씬이죠. 그 로미오가 이제 여기 올라가고 이렇게 첫 키스하는 씬인데 어떤 그걸 상징하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발코니가 있는데 그 관광객들이 대부분 남자는 여기 서시고 여자는 여기 서셔가지고 이렇게 기념 촬영을 한번 하고 나가세요. 근데 저도 이제 도착해서 여기서 뭐 여자친구는 없지만 여튼 사진 하나 찍고 가려고 딱 섰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은 아니지만 그 어떤 분들이 기념 촬영하고 앞에 있어요. 보니까 한국 사람. 멀리 가면은 참 이 한국 사람 보면 반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사진 끝나고 나면은 인사는 해야겠다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애가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여기를 막 뻘뻘 기어 올라가려고 합니다. 지가 로미오인 줄 알고. 막 하니까 외국인들이 눈치를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도 해외 관광지 가면은 약간 민폐성 그런 행동들을 좀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무안했는지 오빠야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딱 보니까 경상도 대구 아니고 이쪽이에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그 외국인들 또 저를 보기 시작합니다. 같은 일행인 줄 알고. 그래서 너무 무안해가지고 일본인인 척하면서 휙 지나쳐버렸는데 여튼 감정이입을 합니다. 이 스토리에 내가 주인공을 현장에서 감정이입을 하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그 어떤 캐릭터 상품들부터 해서 줄리엣의 옷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볼만한 것들이 이 포스트잇. 여기 가면 포스트잇이 이렇게 쫙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베로나시에서 이걸 뭐 연출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그 한 사람이 처음에 여기 이제 포스트잇을 붙이고 영희 철수 하트 땡땡 뭐 이런 걸 써놓습니다. 사랑이 언약을 합니다. 그 러브 스토리 컨셉입니다. 우리도 로미오 줄리엣처럼 애틋한 사랑을 하면서 딱 붙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붙이면서 이게 막 쫙 붙이세요. 그래서 베로나시에서 처음에 이거는 너무 지저분해서 처음에 철거를 계속 했는데 계속 붙으니까 이게 이제 명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생산해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사랑 언약을 하면은 로미오 줄리엣처럼 이제 어떤 애틋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이벤트가 여기서 벌어지고 낙서도 막 해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트 치고 이름 써놓고 가요. 자세히 보면은 남자 이름 같은데 여자 이름이 다른 하트도 좀 보입니다.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막 밑에 이제 더 이상 쓸데없으니까 이분 밑에 공간하고 위에 올라가고 막 쓰고 계세요. 그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는 사다리 놓고 올라가도 못 써요. 근데 여기까지 어떻게 해놓고 가시고 뭐 쓰레기통에도 이렇게 하트병 붙이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사랑의 언약. 소비자들이
생산한 이야기들을 베로나시에서 컨텐츠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껌도 이제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 껌처럼 딱 붙어가지고 절대 떨어지지 말자 이런 어떤 컨셉인데 이런 것들도 쫙 어떤 그 기획을 해놨던 거죠. 그 다음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자물쇠, 사랑의 자물쇠. 그 다음에 제가 또 관심 있게 본 게 이 동상이었습니다. 이 이제 줄리엣의 집이다 보니까 줄리엣 동상인데 이게 마당 저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층까지 이제 위에 올라가서 이제 구경을 다 하고 이렇게 밑에 보니까 처음에 제가 들어올 때도 이랬지만 사람들이 동상 옆에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이제 동상에서 또 사진을 찍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있고 이제 저도 갈 때가 돼가고 마지막에 저 가서 이제 사진을 찍고 저도 가야겠다 싶어하고 탁 내려가니까 사진을 그냥 안 찍으세요. 참 민망하게 그 줄리에서 오른쪽 가슴에 손을 살포시 대고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왜 저렇게 민망하게 특히 남자분들이 저렇게 하냐 그러니까 줄리엣의 가슴에 손을 얹고 사진을 찍으면 또 그 행복해지고 사랑이 이렇게 더 애틋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또 퍼져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기다려갖고 조사제로 딱 찍고 가요. 그래서 저도 언제 베로나 그때 가고 아직 못 갔는데 언제 가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살포시 가슴에 던지고 사진 찍었는데 집에 와서 사진을 정리하니까 가슴이 벤체벤체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기에 살포시 얹었는지 그래가지고 이게 베로나시가 베로나의 어떤 줄리엣의 집이 매년 80만 명 옵니다. 여기 10년 전 카운트입니다. 지금 100만 명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볼 거 없습니다. 가보면 그 건물 두 채고 마당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매년 80만 명, 100만 명, 특히 여기 이제 연인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오는 이유가 뭐냐? 이야기 때문에. 로미오 줄리엣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들이 그 감정이입을 하고 소비자들이 생산해내는 또라는 이야기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서 자기가 공감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오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베로나 씨가 전체 관광객이 한 700만 명, 지금 한 1000만 명 넘는다고 합니다. 일단 이런 어떤 것들이 전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컨텐츠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중국 근대골목 이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지금 들으셨죠? 자, 이건 넘어갈게요. 이것도 우리가 근대골목도 지금 이런 카운팅들이 나오는 게 2008년에 처음 할 때 287명 왔거든요. 사람 거의 안 왔습니다. 저게 누구가 알았겠습니까? 있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시민들과 관과 언론도 좀 기여를 하고 이제 저 작업을 저도 같이 했었는데 일부러 했었는데 어떤 전문가들과 이런 거 하면서 지금 매년 200만 명 오죠. 물론 최근에는 좀 까입니다. 뭐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김광석길에 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좀 언론에서도 질타도 하긴 하는데 여튼 우리가 대구 그러면은 도심에 특히 별로 볼 것도 없는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한 해 200만 명이 이상 오는 관광 콘텐츠가 만들어졌죠. 저것도 보면은 그 골목 구석구석에 있는 이야기 가지고 이야기. 산 좋고 물 좋고 계곡 맑고 한 웅장하고 화려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가면은 국채보상 운동했던 서성돈 선생님이 살았던 집, 그 앞집이 그 민족시인 이상화 선생님이 말년에 돌아가실 때 살았던 집, 뭐 선교사 주택 가면 어떤 선교사가 와서 했던 선교사 주택, 그 옆에 계단은 뭐 3.1 운동을 대구에서 3월 8일 내줬을 때 학생들이 그쪽으로 해서 서문시장 큰 시장으로 갔던 그 길목들 이런 이야기 것들이 처음에는 이게 점으로 있다가 면으로 됐다가 이게 그 선으로 됐다가 면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의 투어 상품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관광 콘텐츠가 됐고 이게 단순히 상품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역 경제를 같이 움직였죠. 다 죽어가는 방천시장이 확 살아나 버리고요. 대구 오면 묵고 갈 데가 없으니까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게 있어요. 그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또 벌어져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 상품으로 그 상품을 만들어서 지역 경제가 순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던 도시가. 특히 우리 중국 같은 경우는 도심 공동화 때문에 완전히 죽어가던 곳이거든요. 그 재개발도 제한되어 있었고. 근데 제일 처음에 중구청장 윤순정 중구청장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런 얘기 합니다. 문화재 근처에 살면 재수 없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는. 왜? 문화재 근처에 있으면 이 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 아파트는 못 짓습니다. 규제 때문에.
근데 요새는 중국 시민들이 좀 바뀌었답니다. 아, 우리 동네에도 이런 좋은 문화적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투어 상품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제는 인지하기 시작했죠. 그 과정들이 대부분 보면요. 우리 뭐 지금 강사로 오실 분들도 중에 여기 현장에 참여하실 분들도 많은데 이런 거를 기획하고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발굴하는 이분들이 여기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관에서는 뭐냐 예산 지원과 관리를 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화기획자 양성학교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튼 좀 시간만에서 좀 넘어가고요. 다른 것도 다 건강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전통시장. 자,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문화 콘텐츠 중에 하나인데 전통시장의 어떤 이걸 살리는 방법 중에도 스토리텔링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우리가 전통시장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대구에도 서문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문시장은 워낙 커서 잘 되고 있지만 동네 조그만 전통시장들이 지금 대부분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특히 막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어떤 대기업의 어떤 그 마트들이 들어오면서 설자리를 넘었어요. 그래서 이걸 살려보려고 관에서도 지원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아케이드 공사도 하고 주차장도 넓히고 막 합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 가면은 가끔 가면은 이렇게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전통시장마다 보면 대부분 간판들이요. 뭐 동그라미에서는 네모 반듯한 거는 파란색, 빨간색 똑같은 간판이 쫙 일렬로 있어요. 물론 보기는 좋으라고 해놓은 겁니다. 근데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고유의 어떤 어떤 정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살려야 되는데 자꾸 홈플러스 이마트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다 보니까 차별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시장이 죽어가는 전통시장들을 스토리텔링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좀 약간 좀 올린 경우가 하나 있는데 수원의 목골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원 화성 근처에 있는데 여기는 87개의 상가가 있는 작은 동네 시장입니다. 동네 시장인데 여기서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우리가 스토리텔링 하면은 아주 유명한 사람, 뭐 이순신 장군, 아니면 뭐 대구의 어떤 유명인들, 뭐 이런 사람들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동네 사람, 우리 이웃의 이야기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이 수원 목골시장이 한때 문전성시 사업이라는 국가에서 예산 주는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이 문전성시 사업이 우리가 방천시장이 요 케이스입니다. 김광석길이 요것 때문에 또 예산을 많이 받았고요. 근데 대부분 우리 방천시장도 그랬지만요. 말 그대로 문화와 전통시장을 연결해서 성시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찾아오게. 그래서 대부분 초창기에 어떻게 하냐면은 전통시장 빈점포에 아주 싸게 이 예술가들이 들어오게 임대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의 공짜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술가들이나 어떤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벽화도 그리고 길에 막 그림도 그리고 막 그것을 이제 어떤 예술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들을 보기 위해서 와가지고 왔다가 물건도 사가시라 이겁니다. 이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근데 목골시장은 물론 그런 작업도 좀 했지만 여기는 주안점 어디 줬냐 이제 이야기해줬죠. 87명의 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합니다. 저희 같은 기자들 아니면 작가들 문화기획자들이 가서 87명의 상인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처음에 외부 사람들이 가면요 좀 경계를 하십니다. 그 상인들이. 근데 이걸 어떻게든 이분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이제 기획자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 기획자가 이 은하착곡이라는 이 상인이 하는 상가에 가니까 이 아주머니가 계세요. 성은숙 씨라는 분. 처음에 쭈뼛쭈뼛하니까 서로가 막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마침 이 매대에 건투 작업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저 건투를 왜 있어요?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제 이야기를 거죠. 원래 저기 이제 이 아주머니가 가수원 집 딸이었는데 부잣집에서 태어나죠. 근데 시집을 오고 나서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 암이 한번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정 경제가 파탄이 나죠.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곧잘 공부는 잘했는데 대학을 가서 장학금 탈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엄마 그러면 내가 권투를 할게. 내가 원래 운동에 소질이잖아요. 권투 선수가 돼가지고 전국체전 같은 데 나가서 입상을 하게 되면은 대학에 특기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장학금도 받고 우리 집에 크게 부담이 안 된다. 그래서 엄마가 할 수 없이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하니까 그때부터 이 친구가 권투를 곧잘 잘해요. 그래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고 그래서 대학까지 갑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이분이 암을 한번 이겼는데 또 다른 스트레스들이 쌓이면서 또 다른 암이 한번 또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굴곡진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나중에 여튼 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수원시청에 어떤 소속된 권투 선수가 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들도 반응 공무원이에요. 이러면서 사람 아들 얘기 잘 하죠. 근데 제가 이 부분 이야기는 지금 한 1, 2분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아줌매들 할매들 이빨이 워낙 세가지고 한번 이야기하시면 막 1시간, 2시간 정말 드라마틱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작가 이 이야기를 듣던 기획자가 그걸 듣다가 자기도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제 감정이 막 폭발해가지고 막 울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다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일락하니까 좀 미안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자꾸 끓는데 그러니까 만원 해갖고 이제 하나 사갑니다. 그러면서 87명의 장인 이야기를 이렇게 끄집어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스토리를 이제 발굴했습니다. 그럼 이걸 전달해야 됩니다. 문화해설사들이 여기 뭐 맨투맨으로 붙을 수도 없고요. 이 아줌마 맨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걸 하느냐. 간판을 하나씩 달아줍니다. 아까 제가 간판 얘기했죠. 그런 간판이 아니라 가게마다 물론 메인 간판은 따로 있고 가게마다 그 이야기 컨셉에 맞는 간판을 다 달아줘요. 은하장국 같은 경우는 월계관이 이렇게 그려지는 간판. 그러니까 자기 아들 우리가 권투 선수가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 때문에 월계관 세워주잖아요. 그걸 어떤 상징에서 누르고 그 다음에 다른 그 가게들도 이렇게 전부 각행각색의 그 이야기와 관련된 그 간판을 했어요. 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땀은 이 시장에 와요. 오면서 이러니까 간판들이 참 이상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하 쪽에 가서 아줌마 여는 와 월계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앉아보소 이러고 또 이야기를 막 하세요. 그러니까 또 막 감동받아고 아줌마 얼마인데요? 만원 정도 사고. 자 관광객들도 와서 여기는 왜 월계관 가면 또 앉아보소 만원 이렇게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특히 동네 주민들이 이 전통시장 우리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 그 상에 대해서 우리 모릅니다. 근데 알게 되죠. 알게 되면서 이제는 잡곡 살려면은 저 아침에 가게에 가야겠다. 이 마음을 먹게 돼요. 단골 고객들은 여기 있어요. 심지어는 이야기 다 때치우고 이 아침에 왜 암을 2번을 극복했을까? 이게 궁금해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일단 그런 이야기들이 막 퍼지면서 이분 이야기는 동아일보에 이렇게 크게 한번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판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1년 만에 매출이 한 23% 쑥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잡곡이 맛있어서 떡볶이가 맛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감동스럽게 전달하면서 그 고객들이 거기에 감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전통시장 쪽에서도 이런 어떤 스토리텔링이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거 하나 보고 갈까요? 마을에서도 합니다. 마을, 우리 마을, 우리 동네. 여기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 1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69가구 한 260명 이 사는 산촌마을이에요. 산촌마을. 근데 대부분 노인들이죠. 농경지가 거의 대부분이고 여기 문화유적도 뭐 볼거리도 그래 없어요. 근데 2006년에 수해를 빵 맞으면서 농사 자체를 못 지게 됐습니다. 겨우겨우 복구했는데 새로운 살기를 좀 찾자 이래가지고 마을에서 2008년에 산림청 산총 생태마을이라는 사업에 도전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체험시설도 없고 아까도 말했던 문화유적도 없는 마을이에요. 체계적인 준비도 못해요. 노인들이기 때문에 서류 하나 만들어서 못 만듭니다. 근데 여튼 여차여차하고 일단 서류는 넣었는데 강원도 예선은 통과합니다. 꼴찌로.
그리고 본심에 딱 올라갔는데 이걸 이제 하려면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을 찾아가니까 어떤 전문가들이 이 스토리텔링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뭘 했느냐? 소도둑 마을이라는 컨셉을 갑니다. 이 마을이 옛날부터 그 산적들이 소를 자주 훔쳐가는 그런 마을에서 옛날에 지명유래 아시죠? 우리 뭐 달서구 여기가 어느 동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동 이런 거 보면 아까 지하철 타고 보니까 이곡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아마 거기는 아마 쌀이 많이 나왔던 동네일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마다 그 지명에 따른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는 소도둑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컨셉을 가지고 어떻게 적었느냐? 도시민의 마음을 훔쳐가는 마을이다. 도시에서 스트레스를 여러분들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 마을에 오셔가지고 당신들의 마음을 훔쳐주겠다. 여기 와서 힐링하고 가르치라. 이 컨셉으로. 그래서 본심하는 날 현장 실사 왔는데 그냥 서류 뭐 보여주고 브리핑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들이 전부 이복장하고 산적복장하고 다 기다립니다. 그래갖고 심사위원들이 딱 내리니까 다 잡아가요. 잡아가고 자 어디 움막에 딱 데리고 가갖고는 그거 딱 끌어앉혀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우도동네가 소도동네 마을이었는데 이 컨셉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로 어떤 그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돈 주십시오. 그러니까 본심 통과해서 16억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도농교류센터 여기가 단기를 제일 많이 있다 그러는데 단기 테라피크 뭐 체험관 이런 거 해가지고 한 해 2,000명, 3,000명 정도가 이 마을에서 먹고 간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요새는 농사보다는 이런 어떤 그 스토리텔링 상품 가지고 지금 농가 소득을 더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이야기라는 건요,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사람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동네 이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런 어떤 작은 마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화기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할 때는 궁금증을 가지시고요. 그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 첫 단계를 많이 좀 거쳐야 돼요. 그게 가능하면 이걸 컨텐츠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그런 게 여기 이제 사례를 본 우리가 스토리텔링인데 잠깐 한 15분 정도 쉬고 다음 번에는 이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